밝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요청이 있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취재와 목적은 유일글에 있습니다. 유일글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사단법인 정의 사법부회장의 연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평화와 지혜문화고 한국문화모태창간 1호를 발행했습니다. 2001년 10월에 평화와 지혜문화고 모태창간 2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울문학 월간지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8월 한울문학 주최 평양신문 시화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10월 YTN 주최 강원도 고성 설악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한울문학 국내 4대 문예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4월에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 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 3호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5월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월간 한울문학 국보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2014년 7월에 주간 연합신문 창간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 바 같습니다. 2012년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절세 세금 바르게 쓰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우수 국회의원 상임위원 선정 및 지방자치장 선정에 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정신문화해독운동본부 제1차 세미나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14년 8월 23일 저희 2014 월간 한울문학 창립 14주년 문학대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세미나를 본 장소에서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 연역복을 마치고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 유권자 총연맹 총재이신 서덕대 총재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행사장에 참여하신 내기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앞에 프랑카드를 보면 정신문화 회복과 정의사연위원을 파급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했는데 왜 이런 주제가 우리 앞에 걸려야 되는가 어려우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살고 OECD 선진국으로 진입됐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사고 또한 정신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꼴찌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주어지냐? 그 원인은 바로 부정부패, 정의가 실종된 그런 사회, 그 다음에 정치 실종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황폐화, 이런 문제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은 가장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 모든 유권자 개개인의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의 지도를 한다면은 사법정의와 정신문화가 일치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의지를, 삶의 현장을 바르게 행복의 질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나라로서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누가 해야 하느냐?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일당으로서 많이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알찬 그런 내용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개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동 정의사법위원회 대표의 환영사가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 분쟁과 범죄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파 굶주렸던 과거에도 우리는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조그만 것도 이웃과 나누라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우리는 도덕, 윤리, 정의를 지키며 숭배했던 맑고 깨끗한 민족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그와 반대로 사람의 양심은 이기에 의한 탐욕으로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법은 분쟁과 범죄를 없애고 원칙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법이 공정을 전제로 중립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쪽의 편에 서 있다면 법은 모두의 법으로서 존재할 목적이 없어진 것이며 국민의 가치도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경제는 날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실생활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운지, 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며 흉폭해지는지, 이것은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재산이며 원칙과 약속의 정의입니다. 법이 법조인들만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된 지금의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당 공권력은 국민을 핍박하고 불법 경제는 국민의 피와 땀을 갈취하고 범죄는 날로 치밀하고 흉악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9개월, 수년 만에 수십억 원씩 정관적으로 부당적 재물을 챙긴 법조인들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고 국무총리로 추천되는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는 당연히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승소할 수 없는 재판이나 기소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승소하게 해주고 범죄를 무마시켜주고 없는 불법 수익입니다. 이것은 도적질 강조짓입니다. 범죄는 처벌을, 분쟁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법의 집행을 재물과 청탁에 팔아먹는 세상에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국가 및 정의사회도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 부정을 방관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부정에 있는 사회 전체의 부정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영웅 고걸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용으로 모든 것이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관피아, 모피아, 철피아, 대피아, 법피아까지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자들이 자손 대대로 잘 살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국가 재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처벌해야 할 법조인들이 범죄와 분쟁을 재벌에 흥정하는 세상에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범죄자들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운명이지만 만족과 불행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 후손들을 위해 다 같이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사법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계기로 사법정의 실현이 대한민국 정의를 회복시켜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께서 오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상 사법부라고 하면은 좁게는 법원을 얘기합니다만 넓게 보면 검찰, 헌법재판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사법부 말하죠. 그런데 3부 중에 입법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행정부,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또 잘못하면 선거에서 심판을 하고 그런데 이 법원을 포함해서 방위의 사법부는 우리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가 국민인데 선출하지도 않고 또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사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해석하고 또 사람을 징역 보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남의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특히 87년 6월 민주항쟁 전에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독재 권력이 있었어요. 판사들한테 정보부가 형량을 제시한다든지 검찰 수사도 다 정보기관들이 이럭저럭 간섭하고 군림하는.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그런 법원 위에 또 검찰 위에 군림하는 정보기관들이 제자리로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법부는 민주화의 무임승차였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데 사법부가 기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화의 최대의 수혜자는 우리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재판 또 헌재 결정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고 또 국회나 대통령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툭하면 여야 간의 쟁투, 분쟁이 생기면 이걸 법원으로 보냅니다.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 헌재에 보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사법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지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하는 사법부의 권위,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야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이 모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법 집행의 공정성이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제 사례 발표도 피해 사례 발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장이 사실 헌법이 정한 그 국가 기관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중대 범죄 행위지요.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에 개입한 것은 맞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성공한 선거 부정은 처벌할 수 없다. 옛날도 아니죠. 그 80년대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뒤집혔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구속해서 처벌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뒤집힌 것이지요. 억울하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개발 후에 대표적으로 1975년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74년 1년 전에 이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어요. 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민청학년 사건이다. 저도 거기에 가담해서 붙들려가 서대문 구치소에 가서 구속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학생 데모 위에 인혁당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인혁당 위에 맨 꼭대기에 대표는 누가 있냐면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김일성 지시를 받고 시위를 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모자인 학생들 한 사람이 사형 원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몇 달 만에 풀려났죠. 그런데 그 인혁당이라고 하는 분은 8분 모두 판결과 함께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집행을 했어요. 사형을 집행한 거죠. 전 세계 그 양심 있는 법조인들이 사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만행이다,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무슨 권위와 권한으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인명을 빼앗아버린 그런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법부는 한 번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죄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국민 위에 아주 근엄한 얼굴로 국민들을 범죄자들을 징역을 보내거나 또 재산관계를 분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과연 당신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가, 당신들은 선출되었는가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뽑은 권력,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강해져야, 또 의회를 매개하는 정당이 강해져야 합니다. 정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살아있을 때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당은 불신의 대상입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와 정당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당이 약화되면 누가 세집니까? 언론이 세집니다. 검찰이 세집니다. 재벌이 세집니다. 기득권이 세집니다. 사법부가 세집니다. 근데 다들 기자를 국민이 뽑았나요? 판사를 국민이 뽑았나요? 검사를 국민이 뽑았나요? 그분들은 주권자가 권력을 주지 않은 그런 위임받지 않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치, 건강한 정당, 튼튼한 이 정당이 결국 이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미국 정치학계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왕적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언론이 살아있고 그래도 미국은 시민사회의 힘이 강하고 또 미국은 양원제 또는 의회의 정당의 힘이 강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의회와 정당의 힘도 미약하고 언론도 강자의 편에 있는 언론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사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 모색, 이 토론회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회식을 모두 마치고 2부 순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남동호 한국다문화협회 감사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시는 방청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정신문화회복범국민운동본부와 정의사법구현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법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시간 가까이 토론하고 여러분 질문도 받고 그리고 피해 사례와 주제 발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참석해 주신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악수도 하시고 명함도 교환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 나누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와 강연회가 큰 격이 있고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검찰과 법원의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방청자님들께 질문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의상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조설사무총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선택된 질문은 사회자가 대신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피해 발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자는 연도음
정의사법구현단 대표께서 15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계시는 연동 대표 소개드립니다. 오재용 박사이보 국회의장님, 박사님이시대 무슨 박사님이시죠? 네. 제목 박사입니다. 네, 세무학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권호성 정치학 박사이시고 민주제연구소 소장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상병 정치평론가 정치학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유일한 여성 토론자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건모 행정학 박사 정의연대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피해자 발표를 세 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상덕 대표님께서 피해 사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상덕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자, 발표 준비하는 동안에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좀 이렇게 나오셔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앞자리 전면으로 다 나오세요. 자, 최상덕 대표님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저는 1992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약 25년 동안 사회복지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트윈타워라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내고 보니까 거기 도적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들과 싸우다가 작년 오늘 그 법정에서 구속돼 가지고 10개월 징역을 살고 7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회에서 제가 이런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데가 있고 또 저 나름대로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기 선량하시고 그 애국자이신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 저에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시간을 주의하신 거에서 가지고 그 자백한 내용을 추궁을 했는데 그래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자백을 했는데 양천 경찰서에서 막 되돌아 보니까 수사 기록이 위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사실을 경찰청에다가 진정을 넣습니다. 제가 진정을 넣어가지고 양천 경찰서 아니면 서대문 경찰서에 자백을 했는데 수사기록 위조했다라고 자백을 위조된 사실, 증거 조작한 사실을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찾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14년, 15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에 사법투쟁하게 된 억울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 검찰이 결정을 하고 나면 도대체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 이 15년 동안에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 다친 사실을 이걸 다시 뒤집어놓는 과정에서 다시 재보수합니다. 그런데 그 재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거 수사를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만약에 고소를 했어. 그런데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니 뭐 원칙 해가지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안 해줄 때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검사가 있습니다. 수사기록 위조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위조 문서는 없지만
자백한 내용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사실도 이게 증거를 은폐하면 신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검사가 증거를 이렇게 은폐했는데 이거 그대로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 이 하늘에서 천재 이루에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2007년도에 4월달에 그 김영희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실명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제가 가지고 간 증거를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 수사를 받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입제비 대금방한 사건,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그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줍니다. 저의 주장이 맞다 해가지고 공소 사실을 5개나 이제 잡아서 재판부에 넘깁니다. 이 5개는 그 전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모든 과정에 결정적인 피고하고 공고하고 주장했던 아주 하나도 확대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 검사는 다 받아줘서 재판에 넘겨서 모든 법원 확정 판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사가 발견을 해서 재판까지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이라는 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저는 그 검사와 그 판사가 고맙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사법이 있는 건지 점점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제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수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 수사 기록과 이 결과가 어떻게 일치합니까라고 따진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따진 게 아니라 수십 번을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따졌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간다고 해서 이 나라 법이 이럴 수 있는 거냐? 저는 한편으로 그 검사가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의 현실이 이 모양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을 그 과정에서 다시 재심과 재심을 거듭한 끝에 15년 동안에 대법원을 6번 판결을 받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에 쭉 연결되는 것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한 번, 고등법원 확정 판결 한 번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걸리면 보호받지 않는다고 해서 현직 부장검사인 그때 당시 주임검사가 부장검사로 승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장검사를 고소를 합니다. 부장검사를 고소했는데 어떤 내용을 고소하냐면 수사기록 위조 및 동시행으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부족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기각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도 수사기록 위조 및 동시행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또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찰을 내가 고소를 또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증거 부족 무혐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도 어렵습니다만 한 범인, 시민의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없고 어려운 사람이 이 사법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15년 동안이나 헤맨 사건이 저의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는 KBS 추정 6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저의 사건을 6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1시간 분량으로 제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1일 날 방송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최시중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총선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건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즐거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장검사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의 제기 문서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냐면 저의 일방적인 주장 가지고 옛날 자기네들은 검찰에서는 폐기시킨 그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실만 가지고 수사를 그런 내용으로 KBS에서 어떻게 방송할 수 있나 공영방송이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여기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해서 지금 방송 안 했습니다만 방송 이틀을 남겨놓고 저의 사건은 지금 KBS 참고해서 썼고 있습니다. 방송 다 만들어놓고 방송 이틀 남겨놓고 검사의 이의 제기로 중단이 됐습니다. 저의 이슈 포커스, 그 다음에 내외신문,
세계일보 김정규 기자와 이슈포커스 유재보 기자가 30년을 넘게 기자 활동한 기자가 저의 사실을 취재해서 신문에 냈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냈냐면 이 양쪽 페이지 한 장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내용만을 읽어도 여러분한테 10분 안에 이걸 설명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에 대법원 판결을 6번이나 받고 고등법원 확정 판결을 1번을 받고 헌법심판 3번을 받은 8번을 받는 과정에 서류는 아까 전번에 말씀하신 그분의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1m가 넘는 수사 결과 처분서와 저희가 싸우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가 1m가 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KBS에서 지금 방송을 취재를 해놓고 방송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건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데는 또 경찰은 우리가 경찰과 검찰을 안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믿고 사는 경찰과 검찰이 그러한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님 사람이기에 실수했을 경우에 좀 줄여주십시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떤 그 제도 장치로 다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억울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그 내용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는 권리를. 근데 올 2월달에 상설특검법이 물론 통과가 돼가지고 상설특검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부족한 내용이죠. 근데 여튼 간단하게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튼 15년 동안을 이렇게 살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8번이나 받게 하는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는 분명히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2 더하기 1은 제로다. 이 사실도 못 푸는 경찰과 검찰이에요. 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억 플러스 1억은 제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경찰과 검찰이 억 단위 나뉘어서 얘네들이 풀기 어려웠나 봅니다. 네? 2억 플러스 1억은 제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2 더하기 1은 제로다. 억 단위를 공통분모로 빼고 2 더하기 1은 제로다. 유치원도 푸는 사실을 못 풀어서 제가 상대는 모든 사실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2 더하기 1이 제로인 것을 모르는 검사와 경찰 또 그것이 맞았다라고 판결해주는 우리나라 재판부와 헌법재판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서 모든 중지의 힘을 모아서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 사법 정의를 하는데 큰 역할이 또 나름대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피해 발표 사례자들의 피해 내용이 그분들만의 피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피해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5천만 전 국민의 피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피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또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재 대표께서 피해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차프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게 그냥 제목으로 보면 굉장히 큰 제목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롯데 재벌이라고 하는 것하고 처음처럼 소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동안 많은 걸 다툼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 처음처럼 소주가 그 불법 제조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그게 문제점이었는데 말하자면 재벌하고 있다가 거기 관련된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이 다 말하자면 법을 왜곡해가지고 적법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법부로 넘어갔는데 사법부에서 역시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하는 그것이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걸렸습니다. 우선 제 취지는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거 하나 다음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처럼이 어떻게 제조됐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1996년에 원래 오비매치랑 만든 회사가 강원도에 있는 작은 회사 정월소재를 매입했는데 그 진로 소재를 빌려가지고 그냥 아주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3년 4년에 결정적으로 그 세계적인 알칼리 식품이 불렸기 때문에 그 알칼리를 갖다가 하는 그 식품을 소재를 만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한 건데 우리나라에 천연지하수가 없습니다. 알칼리수가.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 사전에 해가지고 지하수를 갖다가 이제 전기분해를 해서 알칼리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알칼리수를 만든 것이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뭐좀 그 상당한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주를 알칼리성 몸에 좋은 알칼리성 소주라고 전국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증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 265억 원의 그 회사를 5,200억 원의 롯데에다가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된 정도로 잘 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문제점 제기 중에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러니까 소주를 제조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제조 용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막걸리나 소주나 간에 제조 용수가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품 공정에서는 이제 그 용수, 제조 용수나 식품 제조나 이런 데 쓰는 건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데서 검사를 받아 맛있게 적법하다고 인정증명을 사용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실한 규정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 처음처럼 소주에 사용된 전기분 알칼리수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에 먹는 물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먹는 물에 해당되어야 되냐면 아무리 수질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가령 여러 가지 폐수나 이런 거나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화해가지고서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물을 갖다가 채취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할 때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질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수질 기준에 대한 것을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할 때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관지 출력이라고 증빙론 관청에서 허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쓰는 수질 검사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형 수질 검사들이 그런데 여기 나왔듯이 전기분해로 완전히 물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일제 말하자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저걸 했는데 이게 제조하는 과정을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두산에서 그 전기 분해물을 가지고 먹는 물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수질 검사를 갖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참고용 수질 검사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식약청에서나 다 이렇게 펴시놓은 게 있는데 우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먹는 물과 국산 먹는데 해당되어야 하고 수질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것이 식약청이나 정식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저 위에 동그라미 써놓은 거 보시죠. 저게 참고용으로 수질 검사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